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반도 정세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이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민주평통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그리고 그 정세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2년 반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한반도 정책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기 앞에 있는 이 현수막 오른쪽 위에 있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가 19기 민주평통의 슬로건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우리가 만든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반도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역사는 함께 전 국민이 제2동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슬로건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평통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9개의 비전과 3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정부가 출범했을 때 첫 번째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비전입니다. 여기서 평화공존이라는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는데요. 평화가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면 남북 간의 공존이 가능하고, 그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이 만들어지게 되면 통일은 궁극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빨리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평화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만들기는 이미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핵 문제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은 과거의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남북 관계의 틀이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합의 법제화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목표고요. 세 번째,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라는 뜻은 남과 북이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남쪽만 지원해주고 북쪽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남쪽도 경제적으로 혜택이 오고 북측도 같이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정착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저기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벨트는 서해 벨트는 물류와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이 연결하겠다라는 취지고, 왼쪽 밑에 화살표로 내려가면 이거는 신남방 정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인도까지 이어지고요. 오른쪽의 동해 벨트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자원 벨트입니다. 이 부분은 동해를 통해서 남북 간의 협력과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러시아와 유럽까지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취지고, 가운데 DMZ에 있는 것은 접경지역 벨트인데 환경과 관광을 초점을 두어서 개발하겠다는 취지고,
이 부분은 이미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MZ 했던 GP가 파기가 됐고 DMZ가 개방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DMZ의 평화를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계적 포괄적 접근, 단계적이라는 뜻은 북핵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고요. 포괄적 접근이라는 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원인을 다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 시작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차례 큰 시도가 있었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고요. 이것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인데 과거에는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었고 세 번째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목표와 연결된 부분이고 네 번째 포회적 협력이라는 것은 신경제 지도와 연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전략 밑에 5개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주도해야 되고 강한 안보가 토대가 돼야 되고 상호 존중 기초해야 된다. 여기서 세 번째 상호 존중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통령님께서 3가지 중요한 통일에 관한 원칙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둘째,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셋째,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무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분위기가 무르지 않았는데 평화가 만들지 않았는데 서로 믿음이 없는데 바로 통일로 가기보다는 먼저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되고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자연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먼저 평화를 만들게 주력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공감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이 부분에서 민주평통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은 세 번째 목표 신경제 지도와 연결이 되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또는 국제사회 전체가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2년 반 동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2017년, 18년, 19년에 3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2017년 말까지는 긴장과 대결이 연속이었습니다. 미사일이 2번이나 쏘고 핵실험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계속 시행이 되고 압박과 긴장 연속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의 평화와 대화의 급물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했고 합의했던 것들이 이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대신에 설치되고 아까 말씀드린 DMZ GP가 다 파기가 되고 철도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위한 공동조사도 하고 착공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두 번째 만난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어지면서 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남북 간의 합의는 2018년에 이루어진 두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4월의 판문점 선언, 9월의 평양 공동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서에는 남과 북 사이 한반도 정세에 여러 가지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 합의가 되었고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9월 평양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미 측이 상응 조치할 경우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추가가 됐습니다. 북미 관계는 또 북미 관계 역시 2018년 19년간 역사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졌는데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 네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한 북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 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아주 원칙적인 합의인데 비록 이 합의에서 디테일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포괄적 접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의 이런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올해 2월에 두 번째 하노이에서 만났지만 이 하노이에서 만난 것은 남북이 작년에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평양에서 두 번째 합의를 한 것처럼 그런 합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북미 간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상 간의 신뢰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3명이 만난 적이 있었고 10월에는 처음으로 북미 핵 협상 대표들이 만나서 아주 자세한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북한은 올 연말까지 미국이 결단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올 연말인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을 했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소강 상태에 2019년 2월부터 들어가 있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속도가 늦어진 이유는 바로 핵 문제, 북미 간 협상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 관계가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잘 되어야 그것도 같이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 협상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전에 과거의 핵 협상과 지금의 협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북핵 문제는 처음으로 90년대에 시작이 됐고,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북미 간의 외교 차관보급에서 협상을 해서 94년에 제네바 합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의 핵시설이 많지 않았고 협상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상 합의 내용은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미측은 경수로라는 원자력 발전소 다른 형태 그리고 중류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루토늄 시설이고 두 번째는 우라늄 용축 시설인데 이때는 북한의 핵시설인 플루토늄 시설이었습니다. 플루토늄 시설 위주로 이제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합의하면 한 10년 지나서 농축우라늄 문제가 나타나서 제네바 합의는 파기가 됐고 한 2년 동안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 먼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북미 간의 합의가 아니라 6개 나라가 모여서 협상을 시작했고 합의 내용도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제네바 합의 때는 핵시설 동결만 했는데 이번에는 핵시설을 셧다운이나 프리즈할 뿐만이 아니라 불능화라는 얘기는 임시적으로 핵시설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핵시설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합의를 했고 또 반면에 5자는 좀 더 많은 것을 주기로 합의를 했고 이때 북한은 불능화 단계 아주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는데 신고 검증 문제로 2009년에 결국 합의가 이행이 되지 못하고 다시 공전된 상태에 이르는데 이때는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제가 열질 않았네요.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 그 컬럼에 보면 제네바 합의가 잘 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남북 간의 2000년 정상회담을 했고 6자회담이 잘 되고 있을 때 두 번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6자회담 합의는 2009년에 신고검증 문제로 다시 공전을 하면서 아주 긴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한 8년 정도 가까이 대화를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이때 그 북핵 협상 환경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북한은 5번의 실험을 더하고 국제사회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특히 2016년, 17년에 엄청나게 많은 강력한 제재가 벌어지고 한국도 금강산을 중단하고 오위사 조치를 만들고 또 대승공단이 급기야 중단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은 그래서 2018년에 다시 협상을 시작했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다시 북미 간의 협상을 하게 됐고 이번에는 외교 차관보가 아니라 정상이 협상을 하고 있고 여기 갈로 있는 것처럼 남북 간에도 뭔가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박스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협상의 대상이 좀 더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또 미측은 평화체제나 새로운 북미관계라는 좀 더 포괄적인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북핵 문제의 좀 더 디테일한 아주 이센셜한 이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건 아니고 지금은 디테일 협상을 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제재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3번을 했고 현재 다음번 북핵 문제 진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협상의 특징은 과거의 2차례 협상에 비해서 이렇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 간의 합의를 먼저 한 다음에 디테일한 협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협상 환경 변화, 그러니까 북한은 핵 능력을 엄청나게 늘렸고 국제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부과해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교환할 수 있는 카드가 엄청 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협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남북 북미 대화 깊은 연계가 벌어졌으며 육자회담을 했었던 다른 나라들은 지금 협의에 끼지 못하고 있지만 밖에서 뭔가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단계고, 네 번째 본질적인 이슈 협의라는 말씀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 부분에서 앞서 2개의 협상은 핵시설 또는 경제 부분에 대한 합의였는데 지금은 핵시설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경제적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 정치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협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왜 이렇게 했냐면 북한이 왜 핵을 만드는지를 보아서 북한의 핵을 만들고 이유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협상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협상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협상의 원칙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지금 좀 더 깊고 좁은 부분에 대한 디테일 플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 연말까지 북측에서 뭔가 미치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미국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고, 두 번째는 미중 관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남북 스펙트럼에서 북핵 문제를 보지만 미국과 중국은 미중 관계의 다이나믹스나 세계 역학 관계를 보면서 북핵 문제를 접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가 북핵 문제의 협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앞으로 1년간 어떤 변화를 가질지가 향후 1년간의 정세를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해야 될 일은 크게 3가지인데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야 되고 동력을 살려나가야 되고, 또 지금 결정적으로 막혀있는 이슈 북미 핵 협상의 진전을 만들어야 되고 있고, 핵 협상이 진전이 있게 되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빨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평화를 만들고 경제 협력을 진전시키고 또 평화를 만들고 또 경제 협력을 진전시키고, 그러다 보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역시 미국 등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바로 민주평통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자, 민주평통이 해야 될 역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공공외교 강화가 특히 중요하고요. 공공외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공공외교의 개념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공공외교는 외국 사람들과 소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가치, 정책,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게 하고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공공외교고, 예를 들면 한국을 바로 알리거나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기여와 봉사를 통해서 미국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의원 또는 정부 인사, 여론조직층을 만나서 우리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 공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 회장님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여러분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공공외교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 레벨에서 시작되는 공공외교가 쌓여서 10년, 20년, 30년 걸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외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이 강조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부, 교육이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분은 이번 19기 민주평통의 국민참여 공모를 통해서 위촉된 사람입니다. 이화여대 3학년 학생인데 저희 통일시대라는 그 민주평통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9월호에 실린 내용인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의 필요성만 배우고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고민해본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보다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토론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공공외교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사람을 만날 때 그냥 평화통일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한반도 상황이 어떤데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서 평화통일 외치기보다 먼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이 됐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도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반도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미국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하고, 그것이 중요한 공공외교의 시작이고, 그래서 먼저 자문위원님들끼리 토론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것인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반도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하나씩 접근하면 그것이 공공외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올랜지 샌디에고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